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보호시설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네.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되나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귀에 씌였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일단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어. 친엄마는 아무런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이 좀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랑하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옴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엑스제팬 잃어버린 10년의 비밀. 1982년 충격적인 비주얼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일본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일본 록밴드. 전 세계 무려 3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한 엑스제팬. 다들 아시죠? 한국에도 팬들이 정말 많았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엑스제팬의 인기가 절정이었던 1997년 리드 보컬 데야마 토시미츠. 이 토시가 돌연 탈퇴를 선언하면서 엑스제팬이 해체가 됩니다.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탈퇴를 한 토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힐링 음악을 할 거예요. 라며 일명 치유 음악가로 변신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해체한 해로부터 무려 17년이 지난 2014년 세뇌, 지옥의 12년으로부터 생환을 발견합니다. 이 책에는 토시 자신이 치유 음악가를 하며 속해 있던 홈 오브 하트가 사실은 사이비 종교단체였고 그 안에서 교주 마사야에 의해 철저히 세뇌된 삶을 살았다는 충격적인 고백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토시는 자신의 앞으로 들어오는 저작권료를 포함한 전체 수입을 교주에게 몽땅 바쳐야 했는데요. 교주가 12년 동안 토시에게 갈취한 금액만 무려 10억엔, 단화로 약 1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 저런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쩌다가 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 건지. 토시를 처음 이 종교에 끌어들인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모리타니 가오리였다고 합니다. 에이. 아내 모리타니 가오리가 사실은 교주 마사야의 수많은 아내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유, 결국 이제 책까지 쓴 거 보면 이제 나온 나오게 거죠. 된 거잖아요. 이젠 나온 거죠. 예, 이제.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 2006년에 토시에게 엑스제팬 재결합 제안이 들어왔는데 과거에는 엑스제팬은 악의 근원이다 라면서 탈퇴를 종용했던 교주 마사야가 재결합해 이렇게 선뜻 재결합을 허락한 겁니다.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결합을 허락하면서 대신에 모든 수입은 마사야 자신에게 줘야 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토시가 결국 나는 이용만 당하는구나 하고 엑스제팬 멤버이자 절친이 요시키에게 도움을 청해서 마침내 사이비 종교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테러범. 수천 명의 목숨을 노린 살인마의 최후. 결국은 사형 집행. 사형수는 바로 옴 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아사하라 쇼코 교주가 저지른 끔찍한 행각은 일명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인데요.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아침 출근길 3개의 지하철 노선 5개 칸에 청산가리의 500배의 독성을 가진 사린가스를 살포 약 6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했지. 충격적이었죠.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죠. 본래 요가 수행자였던 아사하라는 1987년에 요가 단체인 옴신선회를 옴진리교로 개칭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지구의 종말론을 내세워 사람들을 구원해주겠다고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모 잡지에 그의 공중부양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를 더 신격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뜬 거네 보니까. 지금 보면 참 웃음도 안 나오는 그 사진인데. 그런데 이 아사하라 교주의 더러운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면 충분해. 내가 바로 진리다. 일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새로운 왕국, 일명 진리국을 세우고자 한 겁니다. 상또라이네. 1990년엔 진리당을 창설, 옴진리교 신자 25명과 총선에 나가 일본 정부를 손에 넣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전부 낙선의 고배를 마시자 정치로는 내 왕국을 건설할 수 없어. 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그야말로 악마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의 행보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사하라 교주는 신도들에게 화학 무기를 제조하게 했고요. 마침내 1994년 사린가스 개발에 성공.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을 패닉으로 빠뜨려서 자기에게 뭔가 권한을 내놓든지 뭔가 그걸 난 살려주세요 하면서 숭배하게끔? 예. 그런데요, 그가 죽어도 이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500여 명이 넘는 옴진리교의 잔존 세력들이 새 종교명인 알레프로 여전히 일본 전역에서 아사하라를 신처럼 여기며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피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 낚시할 때 피싱인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낚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FISHING인 줄 아시는데 PH로 시작해요. P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 피싱, 낚시를 당하는. 그래서 신조어군요. 신조어예요, 사실은. 이 보이스 피싱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거 정말 밥원에 걸리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나한테 누가 전화 걸려? 한번 와봐 정말 내가 진짜 박살을 낸다 이러지만 막상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내 차 안에 있다 애는 아줌마 얼마에 줄 수 있나? 지금 현찰 얼마 있나? 의심이 커질수록 수법은 더 교묘해집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하루에만 피해 금액이 19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 피싱과 관련된 큰 사건이 김민수 검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민수 검사. 한때 좀 어느 한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민수 검사 보이스피싱 사건. 전북 순창군의 한 아파트.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진짜 검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분하고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계좌를 얘기해요. 번호가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의심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내 신분증 보내줄게 하고서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신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려 1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면서 사기를 쳐서 결국은 돈을 뜯어내게 되는데, 배터리가 다 닳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가 닳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빨리 충전하라고 지금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면은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을 테니까.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구 체크 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이 김 씨가 자기 배터리를 박아가면서 충전기를 막 얽혀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기가 거기에 연루가 안 됐다는 걸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결국에는 그 은행에 가서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서울로 올라와라. 거기서도 깨닫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돈은 택배함에 넣어라. 그래서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당한 거죠. 지금 주변에 제3자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자, 준비됐죠? 질문사항 있어요? 자, 입장할게요. 자, 입장하시 걸어가세요. 자연스럽게. 11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던 사기단은 김 씨에게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자신들은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거기서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돼요. 420만 원. 420만 원. 야, 그건 액수 문제가 아니고 11시간 동안 전화의 목소리에 끌려가면서 받은 압박과 여러 가지도 있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는 의서를 보면은 그 자신은 결백하다. 제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이런 걸 안 남기면은 너무 좀 허무하고 답답하실까 봐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당한지 몰라. 자기가 이제 계속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지금 수사 받고 있어서 죽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 테두리 안에 계속 갇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게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 씨의 그 핸드폰을 이제 다 맡겨서 조사를 해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게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를 찾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218점, 187점. 자, 검찰 홈페이지죠? 네. 당시 IP 주소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주소지가 타이완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폭력 조직이 주축이 돼서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벌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인 거예요. 아, 이 조직이. 일단 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있고 이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여기저기 있고 한국 지휘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전화해서 뭐 얘기가 되면은 그럼 제가 누구 검사 넘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그리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돈 찾아온 사람 따로 있고 뭐. 건장한 남성들은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전화번호에 차례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범죄 단체가 5년간 그렇게 무려 100억 원을 벌었대요. 와.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그 중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검거된 사람이 98명. 그래서 그 가운데 실제 29명이 구속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당시의 범인들이 다 잡히긴 했지만 다 잡힌 건 아니고요. 경찰이 10,000명이 넘는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끝에 붙잡은 남성은 47살 서모 씨. 서 씨에게 당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 60-70건 정도 7억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분들의 피해가 크다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지금 30%가 20, 30대. 20, 30대. 그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책감과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많고. 좀 대응 방법이 뭐 없을까요? 이게 좀.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사기를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자기 핸드폰 자체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112에 걸거나 1301이 검찰청이고 1302가 이제 금융감독원인데요. 거기에 전화를 걸면 그 범죄 집단으로 연결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와. 자기가 전화 거는 데마다 그건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까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고 막. 뭐 링크가 오면은 무조건 누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네버. 검찰은 전화를 이용한 수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10건 중 4건은 검찰로 신분을 속인 범죄였고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수사관한테 전화 받았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면서 아침에 저 계좌를 확인해야 된다고 전화하길래 제가 그래서 몇 호 검사실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수사관 또 검사실에서 일하니까 몇 호 검사실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 흐르더니 내가 말하면 네가 알아 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성을 잃어서 끝났네요. 하필 전 판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김민수 검사가 히트 치니까 그 다음부터 제게 이제 검사 아니고 수사관이라고 전화 온 것 같아요. 막상 당했을 때 사람이 정신 차리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이메일도 있잖아요. 정말 스팸 메일을 누가 누르겠어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 존 포데스타라고 이제 그 힐러리 캠프의 가장 중요한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이메일 해킹을 당해요. 메일 주소를 보면은 진짜 우리 보낸 것처럼 돼 있거든요. no reply, 뭐 account 점. 그래서 그걸 봐서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메일의 제목이 someone has your password.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패스워드를 변경해라. 아래 링크를 누르는데 사실 그건 클릭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건 이메일로. 이걸 어떻게 다? 당연히 이 사람이 선거 참모에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함부로 안 누르죠. 그래서 그 힐러리 캠프에 있는 IT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포워드해요.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했더니 이거는 정상적인 메일인 것 같으니까 빨리 변경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메일이 다 해킹당한 거예요. 싹 다. 구글이 자동으로 이런 종류의 그 제목으로 오는 메일들은 스팸으로 넘겨요. 알파벳 O가 나오는데 이 O가 다른 글자와는 다른 O예요. 무슨 부호 같은 걸 넣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폰트를 바꿔보면 이게 0 같기도 하고 O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O인데 이게 그 잡아내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의 숫자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서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교한 수법을 써서 그 필터를 통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광범위한 해킹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러시아가 개입된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Russia, if you're listening, I hope you're able to find the 30,000 emails that are missing. 또 그날이 되게 드라마틱한데 이제 10월 7일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여러 성추문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언론에 터지자마자 1시간 뒤에 바로 이 포데스타의 이메일이 공개되기 시작해요. 힐러리 클린턴이 전에 러시아 기업에게 어떤 이권을 준 것 같은 정황이 보이는 이메일이 딱 공개가 돼서 어떤 식의 정책을 얘기해도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이메일 내용들을 뿌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이메일이 턱턱턱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심지어 없는 거를 내놔도 없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없다고 얘기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는 이걸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팀이 모였는데 결론은 대응 불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각으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 이메일 수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 열세를 보이던 트럼프 측은 기세를 몰아 맹공을 펼치며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That the Bureau explained this issue in question, whatever it is. Hillary has nobody to blame but herself for her mounting legal troubles. Her criminal action was willful. Himself directed the covert cyber attacks against our electoral system. Our goal continues to be to send a clear message to Russia not to do this to us. 하지만 공화당이 이미 상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해킹에 대한 실질적인 응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게 대선 패배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물론 정량화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정밀한. 최근에는 제 지인은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엄마 살려줘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소리가 들으면 이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법이 이제 점점 더 정교해져서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해킹과 결합하게 되면은 딥 페이크 기술이 있어요. 딥 페이크 기술. 딥 페이크.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를 이제 만들었던 알고리즘이 딥 러닝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딥을 따오고 페이크는 이제 속인다, 가짜 이런 거니까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그 페이크란 뜻이죠. 딥페이크 그 보이스를 이용해서 2019년에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 직원이 자신들과 거래하고 있던 독일의 신용회사가 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독일 그 사람 목소리야. 악센트도 그렇고 하니까 돈을 송금하라고. 그래서 22만 유로를 송금을 해요. 이게 먹혔네? 하고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전화를. 근데 한 번 더 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해서 이 전화번호를 자세히 보니까 전화번호가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탄로 났던 건데 보낸 돈은 못 찾았죠. 그렇죠. 와, 이게 목소리까지 이제 변형하는 단계까지 왔네요. 얼굴을 못 따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뭐 막 욕을 한다거나.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So I think I could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Russia. 야, 무섭다. 딥페이크가 나오자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딥페이크 이제 포르노죠. 그렇죠. 또 역시 유명 배우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나오는 그 동영상 사람 얼굴에 갖다 이제 붙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대개는 너무나 이 기술이 조악해요. 금방 티가 나는 정도였지만 여기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쓰이자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단 먼저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요. 그 수많은 사진으로 이제 중요한 피처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이 다 끝난 그 인공지능에게 다음에 합성할 어떤 사람 몸 사진을 주면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다음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말을 한다거나 얼굴을 약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자체로 그냥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딥페이크 포르노가 처음 발견된 게 2017년 얼마 안 됐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20장에 5,000원. 보란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그 동영상의 96%가 음란물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이제 퍼져가고 있는데 불법 제작 유포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라면서요? 절반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 10대가 70%, 20대가 20%, 그러니까 90%가 10대, 20대인데 가장 흥미로워하는 그런 주제에 이걸 사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범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들이죠. K-팝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피해자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은 130만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성폭력 특별법, 허위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이걸 만약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거나 그러면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중한 죄인 거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인물까지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약간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다 느끼실 거예요. TV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이제 밝은 얘기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범죄자를 잡고 하는 또는 그 법을 집행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벌써 약간 뒤터져 있을 수 있고 방송이 나갈 때 또 바뀔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빨라요. 일단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봤더니 법률과 관련한 인공지능 이런 컨퍼런스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2019년 2년 전이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둔 바둑 시합처럼 이제 법률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과 시합을 하는 그런 게 몇 번 있었대요. 3팀은 인공지능과 사람이 팀을 짜고 여기 9팀은 변호사 2명이 팀을 짜서 어디 12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제 1등부터 3등까지 이 3개가 모두 인공지능 인간 협업팀이에요. 변호사 2사람이 한 거는 이 안에 들지 못했어요. 3등 안에. AI가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AI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컴퓨터하고 법률은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인데 왜냐하면은 이 법률이라는 게 일단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법조문과 수많은 판례들을 다루는 거고 이게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적으로 컴퓨터가 하도록 만들기 쉬운 분야라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재판 같은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약 불만이 있으면 2심으로 가면 되는데 2심은 인간 판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형사 재판은 안 되고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민사 재판을 하는 건데 중국은 이미 인터넷 화상으로 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스크린상에는 여기 인공지능 판사 원고 피고가 떠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백만 건을 처리하는데 우리나라 처리 건수가 뭐 100만 언저리라 그러더라고요. 업무량이 많이 줄을 수 있다는 너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거는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게 핵심인데 이렇게 나오고 재판사 나오면 저렇게 나오는 게 그게 정의냐 하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을 하면 어느 판사한테 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리가 없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 다르다는 소리 안 나올 거고. 단점들은 좀 없어지는 면이 네, 있겠죠. 그런 면이 다 있죠. 이 소재가 모든 업계 사실은 지금 법조계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물리학계에도 있을 수 있고 영어학계. 문제가 있는 것이 인공지능은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기존의 데이터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면 그런 편향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루다, 챗봇. 챗봇이라 그래서 예,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편리함을 넘어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실제 메신저 대화 100억 번이 바탕이라 진짜 사람처럼 말투가 자연스럽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이게 이루다가 이제 발표가 됐고 불과 한 1, 2주일 만에 40만 명이 사용자가 생기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됐으나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건데 그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한 것이 문제가 돼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나 되게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갖고 논 거죠, 성적으로. 이루다를 성적으로 뭐 노예를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막. 물론 금지어로 책정돼 있지만 금지어를 피해서 하는 법. 그래서 성희롱적으로 악용되는 것들이 문제가 또 되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루다가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 계속 그러면 얘가 막 하다가 갑자기 누구 계좌번호 뭐가 탁 나와요. 계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이거 어떻게 학습했냐 그랬더니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얻은 건데 톡에서 우리가 애인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연애에 넘기면 당신의 애인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이거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앱이에요. 그렇게 취합한 정보를 썼는데 갑자기 그 사람과 연결된 주소가 나온다던가 알만한 사람은 알 정보들이 딸려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논란. 개발업체는 연애앱 운영 당시 이용자들에게 메신저 대화를 다른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데이터. 바치고 있죠, 우리가. 이 챗봇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특히 이게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그 편향이 들어있어서 인공지능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판사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 그 판례 안에 만약에 혐오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동안에 인종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렇다면 옛날에 이루어진 그런 판결들을 다시 반복할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네. 이 기술을 누가 통제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결정을 내리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관여해서 이 기술이 정말 범죄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많은 나라거든요. 세계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범죄가 절도죄라고 하는데 절도 좀 적어요. 휴대폰도 회수율 엄청 높고 맞아요. 찾아주고 그런 면에서 진짜 안전해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차용금 사기로 많이 보거든요. 돈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아주는 거. 그래서 이제 사기죄 비율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휴게소에 한 10분, 15분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2명이 남자가 들어와서 맞아. 뭐 저 막 돌리죠. 추천권. 제가 아직도 번호도 기억하는데 제가 47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 5분간 빌리겠습니다. 자, 이 시계 보이시죠? 이 시계로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모여 만든 시계가 바로 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원래 83만 원.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단돈 3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한테 3만 원이 컸어요. 아, 속으셨어요? 저만 손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17번. 자,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디 보자. 17번 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쁘게 차세요. 서울에 사는 숙부님 댁에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이게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그거를 선물로 드렸어요. 이거 고속버스 샀지? 이제 전문용어로 호구라 그래요. 호갱님이라 그러죠. 제가 한 사건인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딸을 시집 보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액땜을 하려면 이제 여기는 삼각형이 중요하다. 왠지 모르겠는데 삼각형이 중요해요. 삼각형이 중요해서 3,333만 원을 삼각 팬티에 넣어서 삼각형 모양의 그 나무에 33cm 깊이로 파서 33cm. 거기에 넣어두면 삼이에요? 네, 왜냐면 3이 중요하니까. 근데 뭐가 좀 이상해서 이틀 뒤에 가봤더니 그 돈이 없어진 거죠. 네. 결론만 보면 누가 믿겠나 하지만 그 속에 빠뜨리는 거죠. 네. 사기죄는 어떤 처벌 받나요? 사기죄도 이제 다를 것 뭐 같은데. 징역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법정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사기죄는 사실 우리 실무상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1억에 1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1억을 편취하면 징역 1년 정도 간다. 50억, 100억 간다고 50년, 100년 그렇게 비례하진 않지만 수억의 경우에는 하여튼 그 정도로 가는 거예요. 새 현장 취재한 기자의 반전. 지난 7월 서유럽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당시 독일에서만 약 170명이 사망하고 160명이 실종. 폭우가 휩쓸고 간 도시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요. 독일 내에선 역사적인 재앙으로 언급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폭삭 주저앉았네. 그렇습니다. 자, 당시 많은 방송국들이 제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독일 유명 방송사의 아침 방송 진행자이자 베테랑 기자인 수잔나 올렌 역시 큰 피해가 발생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직접 찾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네. Tatsächlich mit angepackt. Ja, man versucht, das zu retten, was noch da ist. Wir haben hier von morgens bis abends zum Beispiel die alten Pflastersteine irgendwie rausgekramt, weil die Menschen hier versuchen. 올레는 참혹한 피해 상황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는 등 사람들은 카메라 밖에서도 진정성 있는 그녀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고요. 화면 밖에서도 노력하는 진정한 기자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모범 사례 같습니다. 그렇죠. 저런 저널리스트들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에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거고요. 좋은데요? 자, 그런데 며칠 후 사람들은 올렌을 향해 이 사기꾼 다 쇼였어? 하며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쇼한 거야? 쇼하고 있네. 쉐라이. 뭐하니? 올렌이 리포팅 전 옷과 얼굴 등에 진흙을 바르는 모습이 포착. 즉, 그녀는 피해 복구에 나서지 않았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일부러 발로 뛴 척 연출을 하며 시청자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겁니다. 이에 올렌은 SNS를 통해 언론인인 제가 해선 안 될 행동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라며 사죄했지만 싸늘해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가공을 한다는 거는 참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편 올렌의 사기 보도에 해당 방송국은 그녀의 취재는 저널리즘 원칙을 명백히 어겼다라며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진정한 기자라면 자신의 이미지나 이득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실 전달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8위 공개합니다. 2018년 1월 14일 미국 시카고발 비행기가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탑승했었던 66세 미국인 메릴린 하트먼이 세관 직원의 신고로 체포. 정체가 발각된 그녀는 곧바로 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뭔가 밀반이 됐나요? 세관이라고 하니까 뭔가 물건이 좀 있지 않았을까. 들이면 안 되는 거라든가 뭐, 그죠? 평범한 일반인인 하트만이 런던 공항에서 쫓겨난 이유는 바로 탑승권도 여권도 없이 비행기에 무단 탑승했기 때문인데요. 타인의 탑승권이나 여권을 훔친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여권이 없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 게이트가 통과돼요? 아니 일단 출국장 타기 전에 여권 탑승권 확인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부 친구 다음에 또 있고. 아니 그리고 일단 또 비행기 타기 전에 다 찍고 그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타지 않아요? 아니 근데 나는 뭔 사기 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너무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아요. 그죠? 아니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근데 더 황당한 건요. 이 하트만이 비행기에 무단 탑승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02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간 게 처음이었죠. 여권이요.
없어도 상관없던데요. 그리고 2014년엔 산호세 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 공항까지, 2015년엔 산호세 공항에서 잭슨빌 공항까지 비행기 무단 탑승에 성공했고요. 그렇게 하트만이 탑승권, 여권 없이 밀항을 시도한 게 무려 30번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냐고. 아니 투명인간이야? 9.11 테러 이후에 보안 검색이 굉장히 철저해지면서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데 궁금해하시니 제가 이 하트먼의 밀항의 기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 무엇이냐? 단체 여행객을 따라다니면 일행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항공사 직원에 따르면요. 주의를 끌지 않고 무슨 유령처럼 떠돌아다닌다고요. 행동도 자연스러워서 저는 정말 진짜 승객이신 줄 알았다니까요. 가능해? 상습 밀항범인 하트만은 밀항을 시도하다 발각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경찰에 체포됐었고 지난해에는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3월 또다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 결국 엄중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됐건 공항이 뚫렸다는 건 문제예요. 안전이 최우시돼야 되는 곳인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쁜 맘 먹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7일을 공개합니다. 미술사를 뒤흔든 모모의 거장.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독일 화가 막스 에른스트. 그의 작품 숲2는 수십 년간 행방을 알 수 없다가 2004년 세상에 다시 등장. 당시 막스 에른스트 최고 전문가인 베르너 스피스의 진품 감정을 마친 뒤 2006년 한 수집가에게 약 76억 원에 팔리며 엄청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인 2011년 당시 팔린 막스 에른스트의 숲2가 진품이 아니라 위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전문가한테 진품 감정을 받았다면서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권위자가 해준 거 아니에요? 네. 이 위작 스캔들의 주인공은 독일의 화가 볼프강 벨트라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요. 그가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뿐만 아니라 하일리 캄펜동크, 앙드레 드랭, 키스반 동겐 등 전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 14점을 위조, 약 5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되게 잘 그려놨다. 저주받은 재능이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미술품을 감별할 때 화가 고유의 붓터치, 기법 이런 화풍을 분석하는 건 물론이고요. 현미경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 캔버스의 재질, 사용된 물감의 종류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위작을 감별해내는데요. 그런데 이 벨트라키는 위작을 그릴 때 그림만 잘 그려서는 안 돼. 그 사람을 완벽히 파악하고 내가 그 화가가 돼야 한다고. 원작의 화가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 시대에 사용한 재료들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는 건 물론이고 똑같은 물감, 똑같은 붓, 똑같은 캔버스를 사용했고요. 심지어 피곤해 죽겠네. 이 사람은 왜 하필 새벽에 그림을 그린 거야? 원작 화가의 생활 패턴과 주변 환경까지 철저하게 조사. 만약 원작의 화가가 새벽에만 그림을 그렸다면 벨트라키도 새벽에만 그리고 비 오는 날 그렸다면 똑같이 비 오는 날에, 그리고 원작이 이틀에 걸쳐서 완성됐다면 벨트라키 또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틀 안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저 재능이 너무 아깝다. 이 정도면 진짜 좋은 마음 먹고 좋은 작품 그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치밀하게 이제 잘 해왔던 것 같은데 어쩌다 들통이 이렇게 난 거예요?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입니다. 스위스 미술관에서 벨트라키가 위조한 하인리 캄펜덩크의 붉은 말을 구입, 작품 보존을 위해 그림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티타늄 화이트 물감 속 성분에 화가 캄펜덩크가 활동했던 시대에 사용되지 않았던 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들통난 벨트라키는요, 위작한 이유에 대해 제 이름을 건 그림을 76억 원에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라고 밝히며 위조 사실을 자백. 4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15년에 석방됐는데요. 위작 스캔들로 유명해진 그는 이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발히 작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기 작품 해요. 이 정도 재능 있으시면. 그럼.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6일 공개합니다. 팬데믹이 만든 신종 사기. 전 세계가 약 2년째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설상가상, 돌연변이 바이러스로 3번째 백신을 맞는 이 부스터샷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부스터샷에 이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이 등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몇 번을 부스팅을 한 거야? 몇 번을 맞은 거예요? 그럼 2번을 맞으면 되고 3번째가 부스터샷인데 네. 4번, 5번 맞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자,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한 남성은 지난 5월부터 10주 만에 5번이나 코로나19 백신을 종류별로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이 두려워 6번째 백신 접종을 시도했습니다. 염려증이구나. 자, 추가 백신 접종 시 1차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당국은 백신 접종센터에 발생한 정전으로 접종 사실 확인에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브라질은 백신 부족으로 수차례 접종 일정이 연기됐었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남성은 이미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보건당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백신 접종 기회를 앗아간 겁니다. 너무 이기적이다. 못됐다. 아니 사실은 뭐 이제 노인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백신이 더 시급하잖아요.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그렇죠. 자기 살겠다고 저걸 다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일단 10주 안에 5번 맞으면 그 좋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거니와 오히려 정말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닐지. 아니 좋다 해도. 그렇죠. 본인만을 위해서 저러면 안 되죠.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에 나서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백신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요. 자, 먼저 일본에선 지난해부터 어르신, 백신 예약하기 힘드시죠? 10만엔 입금하면은 먼저 접종받게 해드릴게요. 자, 사기꾼들은 보건당국 공무원들을 사칭, 주로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백신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고요. 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 사기가 끊이질 않자 일본 경시청에선 공무원이 전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당국은 아예 백신 사기 관련 주의사항을 배포. 뿐만 아니라 중국, 식염수를 코로나19 백신으로 속인 사기꾼들, 폴란드, 주름 개선제 넣은 가짜 코로나19 백신 적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악질적인 그런 신종 사기 수법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5위 공개합니다. 주의, 그 메시지를 의심하라.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는 군의관입니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런 메시지 받은 분들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달콤한 메시지 같지만 실상은 최근 활기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 연애하는 척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속나 이걸? 이게 너무 되게 많이 취하니까. 아니, 저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난 이 생각밖에 안 들던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 건데 제 사진을 긁어간 계정들이 자기한테 말을 시킨다고. 그런 그게 먹히나? 그게 먹히나? 유럽. 나 그게 진짜 황당한데? 이거 좀 기분 나쁜데? 아니 그게 먹혀야 그거를 이게 계정하는. 왜? 아니 제보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고를 했더니 답이 더 황당했는데 규제를 못한대요. 어머, 내 사진을 쓴 것만으로는 사기 계정인지 내 팬 계정인지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나는 팬이 없다. 아 공무원 당신도 아시지 않냐? 나는 팬이 있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나는 안티 팬도 없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무려 57건 발생. 그리고 피해 금액만 1,0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에 이르기까지 어이없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 스캠 사기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느냐?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시리아 파병 미군인데 작전 중 금괴를 발견했어요. 이거 당신한테 보낼 건데 운송비 좀 내줄래요? 러시아엔 당신 같은 남자 없어요. 당신과 살고 싶어요. 근데 한국을 가려면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외로우면 혹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금괴를 왜 나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외국인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주로 파병, 군인, 사업가, 의사, 심지어 나사 직원까지 소위 엘리트 직업군을 사칭하고요. 또 피해자들의 외로운 심리를 이용해서 일상 사진을 보내면서 달콤한 말로 랜선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연인으로 생각하는 피해자들에게 항공료, 통관 수수료, 택배 수출 비용 이런 온갖 이유를 대면서 돈을 뜯어냈는데요. 자, 이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방 방법 없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모르는 외국인이 SNS로 접근하는 것은 대부분 로맨스 스캠 목적이라며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 교제를 주의할 것, 인터넷상으로만 연락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입금하지 말 것, 선물 발송을 빙자한 배송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4위를 공개합니다. 현실판 Catch Me If You Can. 자, 두 기자님, 이제 실제 희대 위조 지폐 사기꾼 이야기를 다룬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Catch Me If You Can 보셨죠? 너무 좋았죠. 사실 신분을 계속 바꾸잖아요, 디카프리오가. 사기를 치는데 아주 대단하죠. 사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오늘의 끝판은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번 특종은 영화 Catch Me If You Can의 버금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기와 변신의 귀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며 무려 100개 이상의 신원과 여권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인 콜롬비아 출신 국제 사기꾼 33세 후안 카를로스 구스만. 야, 100개의 신원이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 정도 사기꾼이면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아, 그러려나? 네, 구스만은요, 스펙만큼 전과도 화려합니다. 미국에서만 3번 추방당했고요. 2005년 영국에서는 감옥 수감 중 2개월 만에 탈옥. 이후 아일랜드에서 붙잡혔다가 프랑스로 추방되는 등 각국의 골칫거리로 당시 캐나다, 콜롬비아, 러시아, 일본, 멕시코 등 무려 7개 나라에서 수배 중인 국제 수배범이었습니다. 확실이구나. 아니,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7개국에서 수배를 당해요? 자, 구스만은요, 딱 하나. 세계 각국의 초호화 호텔만 노렸는데요. 최고급 호텔들의 숙박한 척하면서 스위트룸 손님들의 정보를 입수했고요. 그 손님 행세를 하면서 호텔 카페와 바를 수시로 드나들고 환전을 핑계로 리셉션 직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뒤 스위트룸 주인이 외출한 때를 틈타. Claro, yo solicito la llave, ellos me dan una llave original y ellos abren una caja fuerte. No forzó ni la puerta, ni la caja, ni la ventana, ni nada. ¿Cómo lo hacen? 자, 이런 수법으로 그가 훔친 돈만 무려 약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야, 저런 식으로만 16억 원을. 저게 돼요? 드러난 것만. 드러난 것만이지, 그러니까. 그냥 장기 투숙하는 되게 부유한 비즈니스맨인가 보다 하지, 사실 뭐야 이렇게 의심을 안 하잖아요. 아니, 저러다가 실제 방주인하고 마주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구스만은 범죄 행각을 벌이다가 실제 방주인을 마주쳐도 당황하기는커녕. 아, 일찍 오셨네요. 호텔 직원입니다. 룸 컨디션 체크 중이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야, 무범하다. 사실 구스만의 사기 인생은 10대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신고식도 화려했습니다. 자, 가난 때문에 가출한 구스만은 1993년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거의 죽기 직전의 몰골로 비행기 랜딩 기어에서 발견되는데요. 뭐라고? 자신을 콜롬비아에서 온 14세 고아라고 호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17세였고요. 부모님도 버젓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목숨 걸고 저 랜딩기어에 숨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보였다면 기부금 보낼 수 있죠. 있죠, 당연히. 보낼 수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3위를 공개합니다. (2017년 11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고속도로에서 한밤중 운전을 하다 길을 잃은 케이트 맥클루어.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자동차 연료마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 연료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숙인이었던 조니 보빗은 자신의 전 재산인 $20, 하나로 약 24,000원가량을 탈탈 털어 자동차 연료를 구매, 맥클루어를 도와줬습니다. 야, 노숙인 본인도 어려우실 텐데. 그렇죠. 힘든 일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아주
미담 기사인데요? 도움을 준 보빗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맥클로어는 남자친구와 함께 온라인 기부 사이트에 이 사연을 게시했고요.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사연에 무려 14,000여 명이 기부에 동참, 며칠 만에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우와.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노숙인 보빗이 돌연 이 맥클로어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설마. 보빗의 주장에 따르면 그 빌어먹을 커플이 저한텐 기부금을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다 써버렸다고요? 맥클로어와 남자친구가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 중 약 3억 9천만 원을 가로채 고급 자동차를 구매, 전용기로 여행을 다니며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맥클로어와 남자친구는요. 기부금이 아니라 저희 돈으로 차 사고 여행을 갔던 거라고요. 그리고 약물 중독에 빠진 보빗이 약물을 끊고 일을 시작하면 기부금의 나머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줬다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뭐 재활센터도 아니고 저걸 왜 자기들이 결정하죠?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 중에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니 이건 너무 명백한데 뭐. 저 사람 도와달라고 사연을 올리고 기부금을 받았으면 그건 다 줘야지. 자기가 왜 가져? 자, 그런데 수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맥클로어는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보빗은 그녀를 도와준 척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커플과 노숙인 보빗은 기부금을 모으기 한 달 전 도박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 나 돈 필요한데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저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콜? 큰 돈을 벌 궁리를 하던 세 사람은 기부금 자작극을 계획합니다. 한 팀이었어. 그러네. 자, 그렇게 거짓으로 사연을 작성해 기부금을 편취한 것이지요. 야, 대단하다, 대단해. 차라리 저렇게 갈등을 빚었던 게 다행이네.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 그렇지. 사람들의 어떤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게 너무 나빠. 2010년 스페인 파코 산스란 남성이 온몸에 악성 종양이 무려 2천여 개나 퍼져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스페인 유명 진행자인 호르헤 하비에르 바스케스와 스페인 유명 축구 선수인 알바로 네그레도 등 유명 인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 2010년부터 약 7년간 무려 약 3억 5,700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산스에게 전달됐습니다. 종양이 어떻게 몸에 2천 개나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잘 쾌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좀 불안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희대 사기꾼 중에 이분이 또 나왔다고 한다면 아 이거 가슴 아픈 일인데요. 기부금을 받은 지 7년 만인 2017년 3월 경찰에 체포된 파코 산스. 사실 산스의 몸에 퍼진 악성 종양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네요. 어쩌죠? 산스는 시한부 행사를 하며 방송 출연, 자선 행사를 연 것도 모자라서요. 파코 산스 협회까지 개설, 치료법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다는 명목하에 기부금을 유도한 것입니다. 아휴. 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진 치료법이 있다는데 스페인에서는 치료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네요. 산스는 임상실험을 핑계로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미국에 무려 11번을 방문, 치료하는 척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경비를 지원받아 미국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저거 또 미국 대사관은 또 어떻게 속았냐?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들통난 겁니까? 산스가 자신의 투병기를 담은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도 냈어? 왜 인쇄 받아야 되잖아요. 잠이 오나? 그게 안 돌아오네. 자, 이때 책 편집자가 산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 이 산스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리고 산스가 기부자들을 조롱하는 미공개 영상이 함께 폭로되며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습니다. Necesito no. Pulso no. Necesito vuestro impulso. Necesito vuestra visa. 이게 이제 연출 찍다가 막 자기들끼리 논 거구나. 와, 진짜 선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이용하다니 진짜.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악용해 기부금을 편취한 사기꾼들, 그 만행에 대한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겁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0일이 공개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2019년 11월 중국 저장성 자싱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동료로 만나 연인 사이가 된 슈모우와 샤오팅. 얼마 뒤 샤오팅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남자친구인 슈모우는요. 샤오팅, 돈은 걱정 마. 내 사랑은 건강 관리에만 신경 쓰라고. 슈모우 덕분에 샤오팅은 지난해 6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 그럼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 오늘 기사는 다 이렇게 오프닝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뒤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오프닝은 다 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답죠. 이게 어떻게 변질될까? 그리고 수술 얼마 뒤 그녀의 주치의였던 펜 박사가 그녀에게 메신저로 연락, 수술 후 회복 상황을 원격 상담하기 위해 수술 부위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요. 샤오팅은 자신의 수술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줬는데요. 그런데 일주일 뒤 공안입니다. 샤오팅 씨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주치의였던 펜 박사로 수술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노출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야? 의사가 갑툭질을 해. 와. 왜냐면 그 앞에 이제 남자 여자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래 패턴이에요? 네, 패턴이 중위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럼 그 남자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었군요. 자, 뭐 그것도 보시면 아시죠. 아, 그것도 아니야? 자,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샤오팅이 패닉에 빠진 그때 메신저에서 알게 된 또 다른 박사의 소개로 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 보상금으로 12억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에 샤오팅은 소송을 결심합니다. 가족과 친구,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이 변호사에게 소송비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 소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샤오팅은 사기 범죄를 의심, 뒤늦게 공안에 신고했는데요. 잠깐만, 이게 지금 나온 사람이 몇 명이야, 그러면? 의사, 공안, 변호사. 이게 다 지금 메신저 만난 적 없잖아, 지금. 메신저죠. 자,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샤오팅에게 메신저로 연락한 의사와 공안, 변호사는 물론이고요. 대부업체 직원까지 사실은 모두 동일 인물.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사기범의 정체가 바로 샤오팅의 남자친구 슈모우였다는 것입니다. 슈모우는 11명의 역할을 맡아서 샤오팅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메신저 말투를 조금씩 바꿔가며 연락을 했고요. 그렇게 샤오팅으로부터 약 7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아, 왜? 등장인물은 2명이었습니다. 이후에 공안에 체포된 슈모우는요. 우리 둘 다 씀씀이가 큰데 샤오팅을 먹여 살리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 먹여 살리는데 그 여자 돈을 뺐으면 어떡해. 창조적이다, 진짜. 1인 11인 역을 하기 전에 그런 노력으로 일을 하지. 난 저 여자친구가 걱정되네요. 저 앞으로 누굴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지. 살면서.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1일 공개합니다. 지난해 10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의사인 라이크 칸이 사기를 당해 무려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 1억 원이면 큰데요. 뭐 신종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거 당한 겁니까? 1억 원에 구매한 물건의 정체, 바로 여러분도 혹할 거예요. 요술램프입니다. 진이 나오는 거야? 21세기에 저기 진이가 나올 거라고 구매하진 않았을 거고. 요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아니, 저기 근데 이제 보면 반짝반짝하니까 저거 자체가 고가의 금이나 금일 것이다. 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만약에 진이가 나온다면 1억 정도 할 수도 있죠. 의사 칸은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한 여성의 집에 한 달간 방문하면서요. 환자의 아들이라는 남성 탄트익과 그의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바바님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바라는 가짜 종교 지도자를 내세워 칸을 세뇌시키기 시작했고요. 칸과 바바의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술램프 사기극을 펼치기 시작. 이것이 바로 전설의 요술램프요. 내 능력으로 진이를 소환해보겠소. 나타나라. 진짜 진이네? 제가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이 진이. 어딜 만져? 그러다 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사기꾼 중 한 명이
요정 지니로 변장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알라딘이 지니를 소환하는 장면을 재현해냈고요. 그들의 시들린 연기에 칸은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분장이라도 영화 화면은 그게 뭐 보정도 하고 조명도 때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퍼런 칠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면 누가 믿냐고. 해봐요. 그리고 바바란 이름 성의도 너무 없어. 그러니까 세뇌를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가스라이팅 한 거지.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런 사기극을 펼친 거죠. 갑자기 문을 열고 퍼런 칠한 사람 들어오는데 그걸 진이라고 믿는다고요? 순수한 동심의 눈으로 보세요. 또 좀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칸을 속인 사기꾼들은 본론에 돌입합니다. 지니가 있는 이 요술 램프만 있으면 부와 건강과 행운을 가질 수 있어. 2억 원만 주시오. 2억이요? 아, 그건 좀 너무 비싸지 않나요? 하참. 그럼 당신한테만 특별히 1억 원에 넘길게. 이 황당한 사기극에 홀라당 넘어간 칸은 이 요술 램프를 1억 원에 구매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밤 애타게 지니를 불렀습니다. 아이고야, 나타나. 지니야, 제발 좀 나타나. 칸의 간절한 기도에도 램프 속 요정 지니가 나타나지 않자 칸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910. 내 남편은 월드와이드 뭐뭐뭐. 2009년 영국 50대 여성 주디스 스틸웰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오비 엘리아스란 남성을 알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곧바로 fall in love. 3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완벽했던 남편 엘리아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여보, 나 일주일 정도 출장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또? 알겠어. 자기 조심히 다녀와. 남편 엘리아스가 두바이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해외 출장이 잦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스틸웰은 약 4,400만 원의 사업 자금도 지원해 줄 만큼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끝났잖아. 네, 두바이 사업 잘 되라 응원하고 끝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015년 2월 남편 엘리아스가 어김없이 두바이로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노트북에서 두바이가 아닌 호주행 티켓 결제 내역을 발견한 스틸웰. 그녀는 당장 남편 엘리아스에게 연락해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아니, 친구랑 호주에 들렀다가 두바이에 왔어. 나 지금 저 일하느라 바쁘니까 끊어. 불안합니다. 바람 피나요? 바람이면 좋겠는데. 좋겠다고요? 아니 몰라. 그 바람이 좋겠는데. 그렇지. 그 세계관이 나랑 너무 달라. 아,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바람인 걸 왜 좋아해? 내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와이프가 줬던 돈이고 뭐고 이미 다 날려먹었을 것 같다는 얘기죠. 바람은 당연한 거고. 바람 피는 게 낫다, 차라리. 아니,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죠. 바람은 유인이 가능하다. 내가 잘못했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엘리아스가 출장을 떠나고 3주 뒤 호주에 거주 중이라는 한 여성이 보낸 이메일을 통해 스틸웰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남편 엘리아스가 호주로 향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바람 맞네요. 진짜 바람 맞네. 바람이었습니다. 스틸웰의 남편인 엘리아스는 원래 62세이지만요. 호주의 여자친구를 만날 땐 47세 스티브라고 거짓말을 해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엘리아스의 여자친구가 무려 46명. 기억이 나? 헷갈리지 않나, 인간적으로? 자, 그동안 엘리아스는 두바이로 출장한 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등 전 세계 곳곳에 있던 46명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다녔던 겁니다. 아, 일 안 해요? 야, 웬일이니, 어떻게. 아니, 되게 부지런하다. 그는 부인인 스틸웰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자친구들과 동거하며 사업 자금을 핑계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받았는데요. 와.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스틸웰은 엘리아스에게 이혼을 통보. 하지만 영국 국내법상 엘리아스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민사로 가서 엄청 때려야죠, 저거는. 손해배상? 그럼요. 위자료 같은 걸로. 네. 저 응징을 해야지.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8위 공개합니다.
모모모들도 속은 사기의 왕. 자, 오늘 전 세계 희대의 사기꾼들이 총집합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기꾼은 스케일이 아예 다릅니다. 가나, 나이지리아, 수단, 토고 등 무려 아프리카 15개 나라를 상대로 사기. 와,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것도 충격적인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5개 나라. 그렇죠. 가능해요? 자, 그 주인공은 바로 30대 한국인 남성 한 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는 2009년부터 서아프리카 나라들의 우편물을 발송. 저는 한국의 S전자 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님 나라에 국립병원과 주택을 지어드리도록 하지요. 잘 나가는 기업 회장인 척 직접 통역사까지 고용해 아프리카 나라들을 오가며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았고요. 한국 정부와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주겠다며 외교 관련 직책을 요구했습니다. 한 씨가 아프리카 대통령들을 속이고 외교 타이틀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는요. 바로 국내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들과 찍은 사진이나 주고받은 이메일을 미끼로 한 공기업의 전 간부 김 씨에게 접근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경제보좌관이나 마찬가지라니까. 이 공기업 자회사 사장 자리는 거뜬히 줄 수 있지. 한 씨는 공기업 자회사 사장 자리를 미끼로 김 씨로부터 로비 대가로 약 1,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 씨가 소개해준 사업가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총 약 11억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이런 돈을 사기치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통령들을 이용한 거네. 인증샷 남긴 거죠. 그러니까 사진 찍고 뭐 그렇죠. 이렇게 친하다는 척하려고. 자, 한 씨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번듯한 사무실을 차려두고요. 고급 리무진 차량도 2대나 번갈아 타는가 하면 수행비서에 보좌관까지 대동하며 그럴듯한 대기업 회장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사무실 임대료도 7천만 원이나 밀린 빈털터리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2년간 지속된 한 씨의 사기 행각은 2011년 경찰이 첩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7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눈먼 자의 최후. 이번 특종의 주인공인 헬렌 무코로는 스페인 국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 이후에 범죄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UN 여성기구의 스페인 지사 대표로 활약,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기꾼? UN 여성기구 스페인 지사 대표인 무코로는 지난해 1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UN 여성기구 스페인 지사 대표로서 여러 세미나에도 참석하며 활발히 활동했지만 그녀의 직위는 가짜! 스페인에는 UN 여성기구 지사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기꾼 무코로는요, 대표라는 거짓 감투를 쓴 채 UN의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사칭, 후원금을 편취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사기극에 아주 제대로 속은 일부 현지 언론은요, 그녀를 UN 여성기구의 스페인 지사 대표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탔네. 근데 이런데 이제 언론에 나오면 이제 사람들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과거 그동안 스페인의 경제 위기를 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에 입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코로는 모두를 위한 연합이라는 정당을 창당, 스페인 정치계에 뛰어들었는데요. 급기야 스페인 베니아 시장 선거에 출마, 총 3번의 선거에 출마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와. 미쳤구나, 미쳤어 이제. 3번이나 나가? 미쳤어.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는 거야, 저러면. 야, 이건 완전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거네. 가짜 직위를 활용해 대환장 사기극을 펼친 무코로. 하지만 2018년 존재하지도 않는 스페인 지사 대표를 사칭하는 그녀를 수상하게 여긴 UN 여성기구의 신고로 스페인 경찰이 수사에 돌입. 결국 무코로는 지난해 1월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남자. 2009년 프랑스를 발칵 뒤집은 충격 보도. 10년간 사기꾼에게 놀아난 귀족 가문. 프랑스의 유서 깊은 명문가인 베드린가를 상대로 무려 10년 동안 사기를 친 사기꾼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 10년? 야, 10년이면 진짜.
근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일가족이면은 뭐 유서 깊은 가문이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을 거고. 근데도 저게 됐다고요? 네, 10년간 속았으면은 의심도 안 했을 것 같아. 프랑스의 귀족 가문을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은 티에리 틸리였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틸리의 표적이 된 사람은 귀족 베드린가의 일원인 기슬레인 드 베드린. 그녀가 청소업체를 찾고 있다는 걸 안 틸리는 일단 청소업체 대표로 위장해 접근. 제가 상속세에 대해 좀 아는데 도와드릴까요? 이건 뭐 경험자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법대를 중퇴한 틸리는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해 기슬레인의 환심을 샀고요. 그의 화려한 언변에 속은 기슬레인은 가족 모임에 틸리를 초청했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린가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은 틸리는 본격적으로 사기극에 돌입. 저는 나토 출신의 비밀 조직 요원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틸리는 자신의 말을 들어야 프리메이슨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며 베드린 일가를 끊임없이 세뇌했습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게 저 가문의 명예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점을 노린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럴만도 한 게요. 틸리는 베드린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도록 부타, 화재 등 범죄 사건을 조작. 불안에 떠는 베드린가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 심지어 이들을 보호해주겠다며 프랑스 로트 에가른주의 한 성에 감금, 시계와 달력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면술까지 이용해 가족들을 이간질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 자선단체가 이들을 보호해준다고 속여서요. 그 자선단체에게 줄 비용을 핑계로 부동산 위탁 증서를 받아내는 등 10년에 걸쳐 베드린가로부터 부동산 7채와 한화 약 62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재산을 위탁했으면 다 내준 거 아닙니까? 완전 이게 세뇌도 그냥 완전 100% 세뇌인데요? 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군요. 근데 이제 10년이나 속았는데 어쩌다 들통이 난 거예요? 자, 2009년 베드린가의 세금 체납 문제로 프랑스 당국에서 조사를 시작. 그리고 뒤늦게 성에서 도망친 가족의 신고 덕분에 희대 사기꾼 틸리의 만행이 드러났는데요. 틸리에게 세뇌당한 피해자 기슬레이는요. 그는 우리 삶의 10년을 훔쳤고 모든 걸 파괴했어요. 결국 사기꾼 틸리는 2012년 사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